그다음 우리가 이런 뭐 BTS라고 하면은 뭐 한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구나 뭐 그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지난 뭐 공부를 해보니까는 상상 이상이더라고요. 뭐 감동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특히 기억에 남았던 부분들이 있나요? 저는 헐리우드 영화가 이렇게 유일하게 지배하지 못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 말이 되게 기억에 남거든요. 이게 그만큼 이제는 우리 문화가 뭔가 독창적이고 높은 수준에까지 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일. 네, 유일. 네, 저 같은 경우는 BTS가 세계적인 비틀즈보다 더 큰 파급력, 더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뿌듯해지더라고요. 역사의 한 줄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저는 K-팝 덕분에 이제 멕시코 청소년들이 마약 같은 범죄에서 멀어진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신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바로 K-팝의 선한 영향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 부분 진짜 감동적이더라고요. 문화의 힘을 느끼고. 저는 그 세계적인 투자가인 짐 로저스가 지금부터 배울 언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한국어다라고 한 말이 제가 다 뿌듯해지는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정도 위치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선언적으로 하니까는 굉장히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앞으로 모든 나라에서 정말 우리나라 한국어를 이렇게 배우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날이 올 것 같습니다. 다들 굉장히 저번 강의를 듣고 뿌듯하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옛날에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우리나라가 정말 문화의 힘을 가진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한류와 BTS를 통해서 이렇게 실현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김구 선생님이 마치 하늘에서 이렇게 웃으시면서 손 흔들어 주실 것 같아요. 이런 우리 한류의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알게 되니까 한국인으로서 되게 뿌듯하고 자신감도 업되는데요. 뭐 그래서 이런 한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배워서 바르게 알리고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한류 문화가 더욱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이어서 오늘도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류 열풍사랑의 그 박찬하 의장님을 다시 선생님을 모시고 바로 한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모셔볼게요.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류 열풍 사랑의 박찬화 의장입니다. 선생님 그 지난 시간에 이제 한류의 현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상해 보기로는 오늘은 한류의 과거를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 예상이 맞나요? 네, 맞췄습니다. 예.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한류의 과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과거에 인연을 맺었던 국가와 현재를 살면서 함께 번영을 모색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를 출발점으로 해서 어떤 교류를 맺었던 나라들이 있었는지 그 일부분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거기에 어떤 한류 문화가 전파가 되었거나 또는 교류를 했었던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볼까요? 네. 네, 한류 세계가 되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야기할 것은 동서 문명의 교류, 동서 문화의 교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의 출발점은 바로 우리나라겠죠. 우리나라에서 출발을 해서 동서 문화가 어떻게 교류를 했는가, 그리고 교류한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들을 우리가 이제 한류 네트워크의 거점 국가라고 하는데요. 거점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어떤 포인트가 되는 그런 국가들인데 과거에 어떤 인연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이제 갔었고 그 나라가 우리나라에 왔었고 했었던 교류가 있었던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모든 나라들은 다는 아니겠죠. 그래서 그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한다면 이 한류 문화도 전부 더 많이 이렇게 퍼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 문화와 궁극에는 교류잖아요.
우리 문화만 계속해서 나간다고 하는 것보다는 서로가 교류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공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오늘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이제 요즘에는 빅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본다면 빙하기 간빙기 들어보시죠? 네. 예, 빙하기 간빙기가 주기적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모델이 뭐냐면 남극의 보스토크 호스라는 곳이에요. 남극에 보면 얼음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그 곳을 얼음 기둥을 이렇게 뚫습니다. 뚫어가지고 이제 쭉 뚫어보면은 그 안에서 뭘 알 수 있냐면 그동안의 어떤 온도 변화, 뭐 이산화탄소인지 이런 것들의 어떤 변화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보스토크의 호수인데 한 3,600m 정도를 뚫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닥이 드러난 거죠. 근데 그때까지 뚫어보니까 약 42만 년의 어떤 연대가 나왔어요. 근데 이 42만 년의 연대를 보면은 약 12만 년, 13만 년의 어떤 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기에서 높은 쪽은 뭐냐면 간빙기예요. 근데 맨 아래쪽은 뭐겠어요? 빙하기. 예, 빙하기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빙하기와 간빙기가 10만 년, 12만 년, 13만 년에서 주기를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주기를 반복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빙하기가 나오면서 빙하기에서 사람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빙하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인간은 빙하기의 소산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빙하기에서 간빙기가 되면서 인류가 출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5만 년 전에 지금의 어떤 인류가 출현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현 인류는 기원전 4만 년 이후에서 말하자면 어디서부터인지 알 수 없는 곳에서 슬며시 나타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류학 교수님이 계시고 유전학자들은 오늘날의 인류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대략 5만 년 전에 유전자의 거대한 비약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뭐 이렇게 또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 생물학자인 스티븐 제이 골드는 지난 4만 년 또는 5만 년 동안에 인류는 생물학적 변화를 전혀 겪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출현을 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유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만 년 전에 현생 인류가 출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출현했으니까 이게 생활을 해나가겠죠. 그 생활하는 터전이 뭐냐면 동아시아를 잠깐 이렇게 보면요. 4개의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만 년 전이에요. 이제 빙하기가 났고 이제 간빙기가 되면서 2만 년에서 14,000년 전, 12,000년 전, 쭉 10,000년 전 이렇게 하면서 뭐가 되냐면 우리는 이때는 어땠어요? 중국하고 붙어 있었어요. 일본하고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중일이 전부 다 이렇게 붙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12,000년 전에. 그때는 붙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빙하기에서 간빙기가 되면서 온도 변화에 의해 가지고 이게 이제 분리가 됩니다.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서해 황해는 뭐였죠? 대륙붕이라고 하죠. 뭐 200m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벌어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지형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뭐냐면은 문명이 여기서 싹튼다는 거죠. 약 10,000년 전에서 8,000년 전에 그 문명이 이렇게 싹트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문명이 싹트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 바로 이 아까 대륙붕이라고 얘기를 했던 황해가 있고요. 황해에서 쭉 올라가면 맨 위쪽을 뭐라고 그러죠? 발해라고 합니다. 발해. 우리 들어보셨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당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진국이라고 부르지 않고 발해라고 불렀잖아요. 이 발해라고 하는 발해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근을 통해서 어떤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이 문명을 갖다가 이 문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서해 연안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뭐가 발달하냐면 갯벌이 발달합니다. 갯벌. 옛날에는 쓸모없다고 생각했을 때 뭐라고 합니다? 쓸모없는 짓 한다. 뻘짓한다. 뻘짓한다 라고 하잖아요. 그 뻘입니다. 뻘. 쓸모없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생태계에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10,000년 정도 이렇게 축적이 되어야 이렇게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이 갯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 그게 바로 우리나라 서해 갯벌입니다. 서해 갯벌, 북해, 뭐 캐나다, 미국 동부, 아마존 유역 이렇게 해가지고 5대 갯벌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한반도 서해안의 난류의 영향으로 해양생물과 미생물이 풍부하게 사는 갯벌이 형성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무슨 축제가 벌어져요? 뭐가 되겠죠? 머드 축제. 네네. 다 보신 거 아니에요? 가보고 네네. 싶어요. 네, 바로 머드 축제입니다. 한 해 500만 이상이
보령에 있는 머드 축제를 보러 가죠. 우리나라 뭐 3대 축제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정말 많이 오고요. 그래서 이런 축제에도 보면 1만 년 동안 어떤 축적된 우리의 어떤 갯벌 문화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곳을 보시면 이곳에 이 바레만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 위쪽에 뭐가 있습니까? 홍산 문화라고 해서 만리장성이 있고요. 중국의 황하 문명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오래된 1000년, 2000년 더 오래돼서 9000년에서부터 2000년까지 약 6000년까지 얘기를 해요. 6000년의 연대까지 우리 문명을 이끌어 갔었던 홍산 문화, 요하 문명이라고 하는 곳이죠. 이곳이 어디냐면 이 바레만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또 바레연안 문명이라고 해서 한반도까지 이렇게 포함을 하는 똑같은 문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홍구 교수께서는 바레연안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그래서 이제 산동반도부터 해서 요한 문명 쪽하고 그리고 한반도까지 한반도 전체를 이렇게 합한 거예요. 그래서 바레연안 문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홍산 문화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문명이 싹튼 거예요. 인류 최초의 어떤 문명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산 문화의 주인이 한국인의 조상인 근거.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여 가지 이상의 그런 근거들이 있습니다. 적석종, 피라밋, 고인돌, 옥기거리, 고곡, 빗살무늬, 토기, 복골, 안각화, 천재문화, 천신단부터 옥종, 삼조끼, 용목문화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에서 이거는 중원에 있었던 어떤 과는 다르게 우리의 어떤 동이족의 어떤 문화다. 한국인의 조상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문화, 우리가 이런 문화, 문명을 갖추고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교류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교류하는 또는 이제 영향을 미치고 뻗어나가는 것이 바로 빗살무늬 토기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걸 빗살무늬 토기 로드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에 보면은 빗살무늬 토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박물관은 가보면 많이 있죠. 빗살무늬 토기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홍산 문화의 사해 문화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죠? 사해 문화라는 곳이 이제 사해에 보면 또 빗살무늬 토기가 있고 또 흑룡화라고 하는 홍산 문화에도 이 빗살무늬 토기가 있어서 이걸 빗살무늬 토기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문화권이죠. 그래서 우리를 한반도를 비롯해서 만주까지 어떤 그 요하 문명까지의 어떤 빗살무늬 토기가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뻗어 나갔다는 거예요. 빗살무늬 토기 로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과거의 사람들이 어떻게 뻗어 나갔는가 그 교통로를 일단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로가 있었고요. 저게 북유럽까지 갑니다. 저 끝에 보이시죠? 북유럽까지 쭉 뻗쳐나가서 빗살무늬 토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거와 비슷한 어떤 길을 볼 수가 있는 게 자, 이게 뭐죠? 네, 암각화입니다. 울산 방구대 암각화인데요. 이 암각화에 보면 고래가 60여 마리가 있어요. 굉장하죠. 근데 이거 7,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7,000년 전에 고래가 있고요. 여기 보면 배가 있어요. 여기저기 좀 보일 겁니다. 배가 여러 대가 있는데 배에 보면 사람이 타고 있어요. 15명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사를 가지고 고래를 잡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미 7,000년 전에 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배가 있었다. 그래서 그 항해로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이 방구대 암각화가 있었는데 저 러시아의 저 끝에 가서 백해라고 하는 곳이 흑해 말고 백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카렐리아라고 하는 곳에 암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암각화 구조가 같아요. 구조가 같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구조처럼 그림을 그릴 때 구조도 좌측에는 고래와 같은 수중생물, 그 다음에 우측에는 육상생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의 학자도 이거는 진짜 한국의 암각화와 정말 유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러시아의 어디냐면 어느 부분이겠습니까? 저기 왼쪽이요. 저기 왼쪽. 그렇죠. 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진짜 저 끝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빗살무늬 토기의 거의 끝부분, 북유럽. 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를 가졌던 사람들이 간 길이라면 아마도 육지로 갔을 것이요. 이게 고래를 잡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래를 잡다가 저기까지 갔다면 아마 해상 교통로로 갔을 것이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해볼 뿐이에요. 어디로 갔을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연구 결과도 아직 안 나온 것 같고. 그렇지만 똑같은 암각화가 있다라는 거죠. 유사한 암각화가 이렇게 멀리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빗살무늬 토기하고 이제 그 길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멀리까지 7,000년 전에
사람들이 갈 수 있었겠다. 정말. 우리는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여긴 7,000년이고 왜냐하면 저희가 6,000년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0년 동안에 누군가가 저기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오래된 교통로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걸 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서교통로가 있는데 뭡니까? 통칭 실크로드라고 하죠. 실크로드. 실크로드라고 광의의 어떤 실크로드인데 그걸 나누자면은 초원길이 있고 사막길이 있고 그다음에 해상교통로 바닷길이 있어요. 이런 어떤 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길 사이에는 또 여러 가지 이제 길들이 있고요. 그래서 유라시아라고 하는 광대한 대륙을 이어주는 경로는 초원길, 비단길, 그다음에 바닷길, 실크로드가 있는데 전체를 또 그냥 실크로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권오영 서울대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구려와 신라는 주로 초원길과 비단길을 통해서 소통했고 백제와 가야는 바닷길로 소통하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소통 길은 뭐냐면 북아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서아시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백제와 가야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인도와 동남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마침 제가 오늘 이렇게 조사를 한 나라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나라라서 뭐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 많이 보셨죠? 네. 예, 고구려 벽화입니다. 이 고구려 벽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뭐가 있을까요? 많이 있죠. 예, 옆에 써 있죠. 그래서 이 기마민족입니다. 말을 타고 있잖아요. 말을 타고 있고 그 다음에 활을 쏘는데 저 활을 쏘는 기법을 뭐라고 하죠? 배사법이라고 합니다. 파르티안 샷이라고 해가지고 뒤로 돌아서 쏘는 건데 이게 뒤로 돌아 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발에 고리. 등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등자가 있고 등자를 밟고서 그리고 뒤로 이렇게 돌아설 수가 있는 거죠. 등자의 발달이 세계사를 바꿨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등자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활 문화 그리고 파르티안 샷 그다음에 머리에 보면 머리에 이제 깃털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고구려 백제 신라만 이 조우관이라고 해서 깃털을 하고 있어요. 뒤에서도 아마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옷이 있습니다. 비단.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세계 역사 속에서 기마민족은 문명과 국가 형성에 큰 역할을 했다. 교통로, 교역로, 산림로, 초원의 길, 오아시스 길, 비단길 등이 전부 이 기마민족 또 북방 유목민족에 의해서 열렸다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구려입니다. 고구려가 큰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이 조한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구 논문에서 이 실크로드라고 할 때 실크라고 하는 것은 실구리에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단순히 그냥 언어 퍼닝이 아니라 논문 속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의 어떤 실구리가 이렇게 넘어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밝혀놓고 일본 학자들도 인정을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실크라고 할 때 어쨌든 간에 이거 어원이 밝혀져 있지 않은데 실크라고 하는 것은 실에서 온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에서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고구려의 무사가 비단 옷을 입고 있었어요. 비단. 그래서 비단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후한서 같은 중국 문헌에 보면 부여가 고구려보다 이전이잖아요. 부여가 비단 옷을 입었다. 비단 옷을 생산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또 후한서에 보면 고구려도 이 비단 옷을 입고 비단 띠를 둘렀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문헌적으로도 남아 있어요. 예, 그런 걸 보면 비단하고 우리가 뗄래야 뗄 수가 없구나. 그리고 그걸 실크라고 하는데 그걸 실이라고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개연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크로드 하면 우리가 지금의 어떤 역사에서 배우는 것처럼 중국이 개척한 길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 우리까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과거에는 보면 이거는 우리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지도인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어디까지 연결돼 있습니까? 경주. 그렇죠? 경주까지 연결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외국의 세계사 책에 보면은 서안이라고 하죠. 저 중국의 서안까지만 연결돼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중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근데 그 안에서 담겨진 유물 유적이라든지 그 드러나는 것을 보면 충분히 우리나라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출발점이 신라다. 경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크로드는 우리나라까지 연결돼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근데 전 세계 교과서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연결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어떤 역사의 어떤 진실이 반영이 안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신라에서부터 경주에서부터 시작해서 대륙으로 만주로 해가지고 몽골 지방을 지나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저 유럽의 로마, 이탈리아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길들이 이렇게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터키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탄불이 자랑스러운 실크로드의 서단이라면 경주는 자랑스러운 그 동쪽 끝이다. 그러니까 경주에서 시작해서 이스탄불까지 쭉 가는 길이 바로 실크로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드리시라고 해서 11세기, 12세기를 살았던 위대한 지리학자라고 하는데 그곳을 방문한 여행자는 누구나 정착해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곳이 바로 이 한반도 그쪽을 이제 얘기한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옥의 길인데요. 먼저 앞부분에서 좀 더 봤어야 되는데 옥의 길이 있어요. 옥이 이제 생산되는 그 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까 보셨던 그 요하 문명 또 발해 연안 문명에 이게 옥이 생산이 되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쭉 가냐면은 지금의 어떤 몽골을 거쳐가지고 쭉 옥이 생산되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실크로드 이전의 길이다. 예, 실크로드 이전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이 출발하는 곳이 보면 이제 보통 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보면은 압록강에 있는 그런 옥 생산지에서 나오거든요. 이게 홍산문화. 여기에서부터 이게 옥이 쭉 가는 그런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암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수암에서 400km가 넘는 곳을 갖다가 이 수암의 어떤 재질을 가진 옥을 가지고서 여기 보시면 이게 귀걸이를 만들어요. 옥귀걸이. 예. 그래서 옥귀걸이가 흑룡화 사해라고 하는 이 홍산문화에 있는 옥귀걸이가 강원도 고성에 있는 옥귀걸이와 같다. 여기 보시면 뭐 이제 똑같잖아요. 결상 이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뚫는 게 아니고 여기다 꽂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상 이식이고 이 상태에서 이제 주렁주렁 밑으로 달리면 신라의 금 귀걸이가 되는 거죠. 요렇게 돼 있다가 밑으로 이렇게 주렁주렁 달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발전되어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셨던 선생님 그러면 옥이라는 게 그냥 일반인도 이렇게 막 쓰는 그런 광물이었나요? 일반적으로 쓰는 광물이냐고요? 그냥 일반인들이라도 계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것라기보다는 이 옥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 당시가 어떤 계급 문화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수암옥이라는 게 있으면 그 옥을 가지고서 이제 옥 귀걸이도 만들고 옥으로 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런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옥만을 생산하는 그 장인들이 있어요. 그 옥 장인이 있으려면 그 옥 장인이 옥만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다른 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분업화가 이루어졌다, 계급화가 이루어진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계급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옥이라고 하는 것이 또 굉장히 귀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한자가 있죠. 지금 한자 옥이라는 게 뭡니까? 임금왕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임금왕자에다가 여기다 옥점이 하나 찍혀 있죠. 임금이 폐용한 이라는 어떤 뜻이에요. 또 귀한 사람이 이렇게 폐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옥의 길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그 옥이 이동한 게 아니라 그런 의미까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런 옥을 가지고서 그 옥 생산지와의 어떤 거점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그 어떤 통로가 나지 않았을까. 그게 아마 옥의 길이 아닐까라고 합니다. 그 길은 그렇게 멀진 않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빗살무늬 톡이라든지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멀리 이렇게 가진 않지만 그 중원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몽골 그 북방 쪽으로 해가지고 옥 생산지가 있는데 이걸 옥의 길이라고 한다. 이것이 실크로드라고 하는 그런 어떤 큰 어떤 거대한 어떤 통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옥의 길로 소통을 했다. 라고 할 수 있죠. 옥이 제품이 거기서 있으니까 그건 길이 있으니까 그런 제품이 거기까지 또 갔을 거잖아요.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거성문화라고 하는데 거성문화 하면 뭐죠? 고인돌. 전 세계에서 고인돌이 가장 많은 곳은 우리나라. 예, 우리나라입니다. 보통 이제 6만 개에서 전 세계가 한 6만 개가 있다면 우리나라가 한 4만 개가 있다. 북한이 한 15,000개가 있고 나머지 우리나라에 뭐 2만 5천 개, 3만 개가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성 문화의 어떤 고향이 되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아쉽다라고 했던 건 그런 걸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이 고인돌 하나 큰 거 이렇게 하나 갖다 놓으면 우리가 많은 외국인들이 왔을 때 우리가 이제 고인돌이라는 걸 인식시켜 줄 수가 있는데 우리의 어떤 거성 문화를 그런 게 좀 아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거성 문화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고인돌이 존재하는 국가 이렇게 많다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 고인돌이 있는 곳도 서로 간의 어떤 소통도 정신문화가 이제 비슷한 거잖아요. 똑같은 어떤 고인돌을 만들어냈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소통과 교류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교통로를 통해서 동서문화가 교류를 하는데 그러면서 두 번째로 거점 국가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 거점 국가를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인연이 현재의 인연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죠. 그걸 통해 가지고 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 같이 공용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한국과 이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란은 들어보셨나요? 쿠시나메? 처음 들으시는 분? 네. 어휴, 다 들으셨네. 예. 쿠시나메라고 하는데요. 이게 2009년에 이 고대 페르시아의 대서사신데 뭐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지만 2009년에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에서 이 전체가 800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구체적으로 신라가 나오는 건 400쪽, 전체적으로 신라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 500쪽이 나왔다고 합니다. 엄청나잖아요. 신라의 내용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면 신라 공주와 페르시아의 왕자가 결혼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예, 근데 놀라운. 강사님, 그 네네. 쿠시나메의 네. 그 절반 이상이 신라 내용이라는 게 네네. 진짜 상상 이상으로 놀라운 것 같은데 네네. 그 주변에 백제랑 일본이라는 국가들도 있었는데 왜 유독 그렇게 신라에 높은 관심을 보였는지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그 특별한 이유를 알려면은 아무래도 이 책의 한 400~500페이지를 좀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은 그 특별한 이유를 위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 2009년에 여기 보시면 이란의 국립박물관장을 역임했던 다르유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걸 발굴을 했어요. 아, 이 바실라라고 나오는데 이게 신라가 아닌가라고 이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희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저기를 찾아가서 같이 연구를 합니다. 같이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바실라는 바로 신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쿠시나메라고 하는 것은 나메라고 하는 건 책이라는 뜻이고 쿠시는 어떤 인물이고요. 그래서 쿠시의 책이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어떤 대서사시인데 쿠시라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왕자가 페르시아 왕자가 뭐냐면은 신라의 공주와 결혼을 해서 잘 된 거죠. 이 결혼해서 잘 돼서 결국에는 이 그 페르시아 왕국을 이렇게 번영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보면 우리의 어떤 그때 당시 고대에 사실은 우리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먼 거리인데 과거의 고대인들이 어떻게 거길 왕래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뭔가를 이제 교통을 하고 이렇게 찾기 위해서라면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제 그 먼 거리를 가기에도 보면 중간에 이제 머무는 도시들이 또 있어요. 그 머무는 도시에 보니까 뭔가 이렇게 새로운 문물들이 있고 그 문물을 찾기 위해서 더 멀리 이렇게 찾아갔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바보온달과 평강공주라고 했을 때 이 바보온달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냥 바보가 아니라 외형이 외국인 형상이었다라는 그 문헌적으로도 보면 그게 있거든요. 소그디아라고 해서 우즈베키스탄에 있었던 그 나라의 왕자예요. 그 왕자와 우리나라의 어떤 고구려의 평강왕의 공주인 평강공주와 결혼하는 그 어떤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고구려나 신라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영향권이라고 할까요? 그들이 이제 가려고 했었던 그 나라의 어떤 교류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 그거를 이제 찾아보면 좋겠죠. 좀 더 연구를 해보면 좋겠지만 그런 어떤 우리가 그 고대인들을 생각했던 것 이상의 어떤 그런 왕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물품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어떤 그 굉장히 화려한 이란의 그물무늬 유리잔이 있습니다. 이게 천마총에서 보면은 감색 유리잔하고 이게 동일한 이 정도면 거의 동일한 거예요. 밑에 그 문양 자체가 이렇게 똑같잖아요. 색깔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같은 제품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만들어서 절로 수출했을까? 사실은 이 문양 자체가 그쪽 페르시아 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쪽의 것이 우리네 이제 수입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런 교통이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어떤 인연이 지금의 어떤 이란과의 어떤 인연이 되는 것인데 이제는 뭐냐면 우리의 문화가 나가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대장금이죠. 대장금 하면 또 이란이잖아요. 뒤에 이제 우즈베키스탄도 이렇게 나오지만 그래서 대장금이 뭐 90% 이상이 그걸 시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뒤로는 또 뭐가 들어가면 주몽이 들어가요. 왜 우리 고대 우리 역사를 다룬 그 드라마를 보는지는 뭐 우리는 아직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름까지도 익혀놨는데 우리가 이게 바른 역사를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또 책임감도 여기서 또 드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 그 또 하나는 우즈베키스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즈베키스탄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르칸트라고 하는 곳 들어보셨죠? 네. 거기에 벽화가 있어요. 벽화에 보시면은 요 벽화를 보시고 들어가야 되는데 요 아래쪽에 보면은 작은 박스 쳐진 곳이 고구려의 사신이에요. 이따가 크게 보실 텐데요. 고구려의 사신이 있고 저 중앙에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있어요. 7세기인가요? 7세기쯤에 이 소구드 왕국의 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고 거기에 이제 사절단들이 여러 나라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를 보면 아시겠지만 중앙아시아에 보면 거의 끝자락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랑 떨어진 게 거의 아마 6,000에서 7,000km 정도 떨어졌을 거예요. 지금 비행기로 7시간 반 정도 들어가요. 그런 어떤 먼 거리인데요. 그 먼 거리를 가서 사신이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대의 인연을 가지고서 외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나라에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왔습니다. 그럼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어디로 모셔가냐라고 하면은 국립중앙박물관 3층으로 모셔가는 거예요. 그 3층에 뭐가 있냐면은 그 벽화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해서 우리나라가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벽화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때도 거기에 있는 실제 그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사마르칸트 벽화를 보는 거예요. 서로가 우리가 고대에 1000년 이전에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교류를 했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서 현대의 인연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는 어떤 모습이죠. 예. 그래서 이 사마르칸트의 벽화 속에 고구려 사신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고구려 사신일까? 뭘로 판단하죠? 뭘로 판단해요? 예. 복장이요. 네, 위에 머리에 깃털이 있습니다. 깃털이 딱 2개가 있는데 2개 있거나 또 여러 개 있거나 이런 것을 이제 조우관이라고 그래요. 세조자, 기두자 그래가지고 새 깃으로 만든 그 조우관을 쓰고 있는 거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우리만, 그러니까 한국인이에요. 고대 한국인만이 이 조우관을 썼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 뭡니까? 환두대도. 네, 환두대도 차고 있는 거 있잖아요. 차고 있는 게 뭐냐면 환두라고 해서 고리 긴 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리가 있는 칼은 또 우리가 또 유일합니다. 근데 우린 또 비슷해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전부 비슷한 환두대도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환두대도의 그 아래 용이나 봉이나 삼조고나 이런 걸 새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머리에 조우관 그리고 환두대도 뭐 이런 모습들이 고구려나 신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고구려로 주로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새 깃털을 한 이 관모가 아주 오랜 옛날부터 현대 지금에 이르기까지 잘 전해져 왔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저렇게 이렇게 깃털로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썼는 이유가
뭐 있을까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죠. 어떤 일단 게 새잖아요, 있을까요? 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토템에는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도 뭐 마을이나 이제 전통 마을로 가면은 뭐가 서 있습니까? 소떼. 소떼라고 하죠. 소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막대처럼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끝에 뭐가 있죠? 여러 가지 새가 있습니다. 뭐 오리라고도 하고 뭐 이제 뭐 삼조고가 서 있기도 하고 이런 어떤 새가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전령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높이 날 수가 있어서 저 하늘, 우리는 뭐 하늘의 천손민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하늘과 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진 하늘의 대행자, 이걸 보통 뭐 우리가 이제 고구려는 이제 삼조고를 많이 상징으로도 하는데 그런 어떤 새의 상징을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의 기운을 그대로 이제 받는 우리의 상투 문화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새의 어떤 종족이다. 그래서 우리를 동이족이라고도 하면서 그 중에서 하나 이제 표현이 조이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을 어떤 조이족이다. 이렇게 새 토템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거를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그리고 새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해하고 또 연관이 돼요. 어원상으로 해와 새 이렇게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광명, 그리고 원래 해 속에도 보면 삼조고가 있다고 옛날부터 생각을 했잖아요. 네. 해하고 새는 그런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광명 민족으로서 우리가 이제 숭상하는 것이 또 태양인데, 그 태양과 더불어서 그것의 어떤 대행자로서의 어떤 새라고 하는 것, 이제 그런 어떤 뜻이 새의 깃털을 이렇게 새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뭐 그 정도로 이제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구려 장군이 온달이 있어요. 온달은 바보 온달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형모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얼굴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소그디아라고 하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인데 거기에 과거의 고대에는 5세기에서 8세기 소그디아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그디아 왕국에서 온 왕족일 가능성이 높다. 이게 문헌상으로도 보면요, 중국 문헌에 보면은 뭐라고 하니, 소그디아는 강족인데 이 강족의 왕족이 온씨다. 온씨. 그러면 뭐냐면 온달은 왕자죠, 왕자. 그 소그디아의 왕자와 고구려의 공주가 결혼을 한 거예요. 어떤 뭐 이제 사랑을 해서 일 수도 있고 그 나라와 나라의 어떤 동맹 관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왕족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도 이게 온씨가 많습니다. 온달. 예, 온씨가 이렇게 많이 있고, 그리고 온씨가 그때 우리 문헌에 드러나는 건 바로 온달하고 그다음에 김춘추의 호위무사가 있어요. 온군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연세대 지배성 교수님이 논문상에서 보면은 처음에 온달을 갖다가 이제 소그디아 온씨로서 이제 얘기를 하셨고 주장을 하셨고, 그리고 이후의 논문에서는 이제 김춘추의 온군해까지도 온씨로서 그쪽에 어떤 호위무사가 우리의 김춘추, 나중에 이제 왕이 되잖아요. 그 김춘추를 이렇게 보호하는 호위무사로서 죽음을 당하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모습인데, 그 호위무사라고 하는 것은 뭔가 호위를 할 수 있는 체격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신라의 왕릉의 무인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서역 소그드인 모습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소그드인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는 뭐 이 사람들이 한국인은 아니겠죠, 얼굴을 보면. 그죠? 신라인은 아니겠죠? 이제 그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경주 괴릉의 무인 석상과 페르시아의 왕족의 석상이 거의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때도 이제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그디아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게 주머니가 이게 붙어 있어요. 이게 포체테라고 합니다. 이 포체테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괴릉에도 보면 포체테가 있잖아요. 이것도 빼박 이런 용어 써야 되나요? 예. 그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예, 명확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이게 우즈베키스탄이고, 우즈베키스탄도 지금의 현재에 이르러서는 대장금이 이제 방영이 됐는데 거의 여기도 똑같아요. 90%. 이때 대장금이 방영을 할 때는 인적이 드물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이제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즈베키스탄은 시청률이 97%였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란보다도 더 높은 그런 추세였었고, 그래서 이영애 씨가 뭐 했냐면은 뒤에 또 드라마 하나 찍었죠. 뭐였죠? 대장금 이후에 신사임당.
아, 신사임당. 기억나시나요? 예. 우리나라 히트를 못 쳐가지고. 신사임당이 있었는데,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자신의 돈을 들여서 신사임당을 갖다가 이제 자막도 해가지고 이게 그 드라마를 이렇게 기증을 했어요. 이영애 씨가. 그래가지고 2017년에는 우즈벡 홍보대사로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 우즈벡에서 왔을 때 이영애 씨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영부인도 만나고 그다음에 대통령도 만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이제 유명한 분이 바로 이제 이영애 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현대의 한류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에 어떻게 왔는지 쭉 보지만 이렇게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러한 어떤 나라들, 우즈베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누가 있냐면은 고려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려인. 제가 모르는 사람, 이제 고려인 하면은 고려시대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여기는 그런 분들 안 계시라고 보는데, 고려인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뭐, 가레이치. 옛날에 아마 다큐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레이츠키라고 하잖아요. 가레이츠키라고 하는데, 원래는 가레이츠라고 합니다. 이제 고려인이라는 뜻인데, 이분들은 1937년에, 그때가 이제 이제 소련이죠. 스탈린이 독재를 할 때였는데, 연해주에 있었던 한인들 20만 명 이상을 갖다가 전부 이주를 시킵니다. 강제 이주죠. 강제 이주를 시켜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6천, 7천 킬로가 떨어져 있는 카자흐스탄에 떨구고 우즈베키스탄에 떨궈요. 그래서 그 가는 와중에도 한 1만 명에서 2만 명 정도가 이렇게 그 기차 속에서 이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어떤 고난의 역경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척박한 땅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고려인들이 지금까지 거기서 터전을 일궈 왔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살아남으셨는데 뭐냐면은 한국어를 잃어버렸어요. 이게 언어 금지 정책을 합니다. 한국어 금지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걸 한국어를 내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러시아어만 할 줄 아는 분들이 이제 고려인들인데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이분들이 국내로 들어와요.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그래서 국내로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한 6만 명에서 한 7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분들이 사는 곳이 경기도 안산, 거기 한 1만 명에서 15,000명, 그리고 광주에 한 7,000명, 그리고 서울에, 그리고 뭐 부산에 이런 데 이제 살고 계신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인데 국내에도 한 6, 7만 명 정도 살지만 전 세계에 뭐냐면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 스탄 국가들, 그리고 러시아 뭐 이런 곳에 이제 55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와 같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한류의 또 중간중간에 어떤 거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코리아 디아스포라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 200개 국가에 다 나가 있는 나라가 몇 안 돼요. 우리가 이제 탑3 안에 드는 거죠. 전 세계에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다 나가 있는데 고려인들도 이렇게 전 세계에 이제 일제시대 강제로지만 그런 나라들에 이렇게 있으면서 한류의 거점 뭐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국내에 있는 그래서 고려인 분들도 우리와 이제 동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위라고 할까요? 여기서 살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잘 조성해 줘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고려인들이 있는 국가들이 하나의 한류의 어떤 네트워크, 거점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카자흐스탄인데요. 카자흐스탄에서는 우리 보셨나요? 신라의 국보 황금보검입니다. 이게 이제 경주박물관 가면 그 원형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걸 보시면 가까이서 보시면 사실 깜짝 놀라죠. 예. 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 하나 이렇게 박혀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 5세기, 6세기의 황금보검인데, 근데 이 황금보검의 원형은 우리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전부 다 남아 있다는 거죠. 전부 다 남아 있는데, 이 카자흐스탄을 보면은 이 부분만 남아 있잖아요. 이 윗부분만. 근데 이게 뭐냐 도대체. 카자흐스탄은 몰랐어요, 저게. 근데 우리나라 걸 딱 보고서 검의 일부분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똑같은 게 있고 중간 지역에 있는 키질 석굴에도 똑같은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카자흐스탄에 있는 보로보의 단검이라는 거고요. 이게 게림노의 신라의 경주 게림노의 보검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카자흐스탄에서 이와 비슷한 금속 세공술로 지어진 이 검과 같은 것들이 많이 발굴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신라의 금속 세공술과 똑같은 어떤 기술로 가진 똑같은 검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검 외에도 만들어진 어떤 유물 같은 것이 우리와 똑같다. 이게 또 금속 세공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통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인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하고의 어떤 우리하고의 연관성은 과거로 봤을 때는 뭐냐면 바로 가야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가야의 시조는 김수로 왕이죠. 김수로 왕이 이제 허황옥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과정이 있는데요. 허황옥은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아유타국의 공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은 허씨이고 이름은 황옥이다. 나이는 16살이다. 이렇게 이제 허황옥이 가야로 이제 들어왔을 때 소개를 하는 거죠. 선생님, 네. 그러면 그 지금 김수로 왕과 허황우가 지금 이렇게 혼인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우리가 가기에도 엄청 먼 그 인도에 있는 공주와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생각할수록 좀 신기하거든요.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삼국유사 가락국기를 보시면 그 이야기를 보시면요. 우리 허황옥의 부모님이 꿈을 꿔요. 인도에 있는. 부모님이 이렇게 꿈을 꾸는 게 나옵니다. 꿈에서 뭐냐면 황천상제라고 하는 분이 문헌에 정확하게 거기서 나오죠. 황천상제님을 뵙고 황천상제님이 뭐냐면은 저 가야에 수로가 있으니 굉장히 귀한 인물이다. 왕이 될 사람은 저 사람인데 저 사람에게 딸을 공주로 보내라라고 하는 황천상제의 명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꿈을 깨죠. 꿈을 깨는데 상제지연, 상제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선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가 바로 허황옥을 이제 배에 태워서 이렇게 보내게 돼요. 그 뭐 인도에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걸로 나오는데 결국엔 뭐냐면 아유타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종기 선생이라고 하는 역사 연구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뭐냐면 아유타라고 하는 것을 인도에 찾아가서 보니까 아유디아 왕국이라고 있었는데 이 아유디아 왕국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밝혀낸 겁니다. 여기도 뭐 쌍어국 문양이 같은 문양도 이렇게 있고요. 뒤에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수로왕비 비문이 있어요. 비문이 있는데요. 가락국의 수로왕비다. 그리고 옆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보주태우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종기 선생의 이제 뒤를 이어서 이거를 연구했던 분이 계신데요. 김병모라고 하는 고려대 명예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걸 보니까 보주가 어디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족보에도 보면 김혜김 씨의 족보에도 보면은 보주 황태우라고 나오죠. 예, 보주 황태우. 보주가 어디냐라고 했는데 이 김병모 교수가 뭐냐면 중국 지명사전에서 보주는 사천성 안악현의 옛 이름이었다. 이걸 찾은 게 인터넷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우리가 구글에서 구글링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이나 이제 중국 문헌들을 보니까 보주는 사천성 안악현이더라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검색을 해보시면요. 보주를 검색해 보시면 안악현이 나와요. 구글 지도에서도 보면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찾아간 거예요. 구글에 나오는 보주예요. 구글에 지금도 검색해 보시면 돼요. 보주가 사천성 안악현입니다.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를 가보니까 뭐 사천성이 쓰촨성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가보니까 쌍어 문양이 있더라. 근데 이종기 선생이 미리 밝혀놓은 건 자기는 인도에 가보니까 거기 쌍어 문양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문양이 바로 그 가야의 김수로왕의 거기에도 보면 쌍어 문양이 있어요. 지금도. 이게 문양이 같더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비교를 했는데 그래서 중간에 이 보주를 가봐도 쌍어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은 허황옥인데 허씨 집성촌이 있어요. 10만 명 이상이 살고 있어요. 자, 이런 걸 보니까 야, 이거 인도에서 보면 중간에 여기까지 왔구나. 여기까지 왔다가 결국에는 가야로 오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김병모 교수가 밝혀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보주라고 하는 곳에는 금성문이 있었다. 그 금성문에 보면은 보주라고 써 있어요. 탁본을 한 거죠. 그리고 허녀 황옥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진짜 그 명확한 근거죠. 보주에 가보니까 허녀 황옥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허씨족이 일찍이 이곳에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오고요. 그때가 언제냐면 동한초라고 나왔어요. 서한이 있고 동한이 있습니다. 동한은 AD 22년부터예요. 22년부터 250년인가 그 사이거든요. 그러면 동한초라고 하면 한 30년대쯤 될 거예요. 그래서 AD 30년쯤에서 허황옥이라는 소녀가 있었는데 이 허황옥이 AD 47년에 뭐냐면 수로왕을 만나는 겁니다. AD 47년에 만나거든요. 16살에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한초에 허황옥이라는 소녀가 있었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의 지금의 어떤 사학계에서는 허황옥 신화로 봅니다. 그럼 수로왕도 신화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가야는 3세기 말 이후에 시작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은 가야의 역사가 그냥 신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뭐 인도하고는 이렇게 교류를 했다라고 해서 서로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역사학계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실 때문에 이 명확한 근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스촨성에서 허시 세력의 반란이 있었다. 이 반란이 이제 진압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허시 세력이 망명을 하는 거죠. 어디로 가냐면 가야로 갑니다. 이런 어떤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허황옥의 동방 가야행 루트가 인도의 아유타국에서부터 보주로 가고 이 보주에서 출생을 하는 거예요. 강제 이주를 해서 뭐냐면은 이제 AD 48년에 허황옥이 김해로 도착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그 허황옥 기념 공원이 있어요. 인도에 가보면은 이렇게 인도 총리의 초청으로 인도에 단독 방문해서 김정숙 여사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대의 인연이 현대로 이어지고 두 나라가 함께 번영하는 내일로 나아갈 수 있음을 확인하는 순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고대의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인도와 친밀감을 가지게 해주는 거잖아요. 어떤 교감을 하게 하는 그런 어떤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억지로 뭐 허황된 걸 가지고서 기념공원을 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신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예. 마지막으로 한국과 헝가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과 헝가리인데요. 동복이 있습니다. 동복. 우리나라에 보면은 많이 이제 동복이 나오게 되는데요. 김해에서 동복이 나오고 이게 몽골의 오르도스라든지 노이눌라 이런 쪽에서 나오게 됩니다. 신라 김하상 국보인데요. 여기 보면 말이 있잖아요. 말 등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동복이에요. 동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목민족이 이렇게 길을 쭉 이렇게 가다가 잠깐 내려섰을 때 거기서 이제 뭘 삶아 먹고 하는 솥이에요. 가지고 다니는 솥입니다. 그래서 동복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걸 뭐 제천 행사에서 쓸 수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썼던 그런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흉노의 동복, 기마의 인물형 동복인데요. 이 동복이 나온 곳이에요. 나온 곳이 어디 있습니까? 쭉 가보면 저 헝가리까지 이제 동복이 있는 거죠. 동복이 쭉 있는 곳은 북방 유목민족과 관련이 있죠. 기마민족과 관련이 있다. 이것이 어디까지 오냐면 김해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동복이 발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복의 흔적을 보면 헝가리의 전통 요리가 있는데 굴라시라고 합니다. 저 이게 헝가리 가서 이걸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이런 게 사실 유럽에 별로 없어요. 국물이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없는데 여기에다 이제 매운 거를 이렇게 넣기도 해서 매운 음식을 먹는 것도 우리랑 좀 성정이 좀 비슷합니다. 취향이.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아쉬운 게 뭐겠습니까? 자, 이걸 먹을 때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 밥이 없더라고요, 밥이. 우리는 그냥 저기잖아요. 찌개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것만 먹고 마는데 우리는 밥이 없으니까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예. 선생님, 예. 우리가 쓰던 그 동복이 헝가리에서도 같은 걸 쓴다는 게 놀라운데요. 뭐 그 외에도 뭐 헝가리와 우리 한국의 이제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헝가리는 예전에 이제 훈가리라고 합니다. 그걸 원래대로 맞자면 훈족이 있었던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옆에 있는 불가리아는 이제 불가족이 왔었던 땅이다. 뭐 이렇게도 이제 얘기하는 학자분들이 계신데 하나 공통적인 건 뭐냐면 헝가리하고 불가리아가 몽골 반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몽골 반점, 푸른 반점 또는 삼신 반점이라고 합니다. 이게 나타나요. 제가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본 불가리아인에게도 너희 뭐 나타나냐 하니까 우리도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이제 경험을 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또 하나 헝가리만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서양의 영어를 배울 때 보면 서양은 이제 제 이름이 이제 찬화인데 찬화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헝가리만 유독 박찬화 이런 식으로 발음합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성과 이름 이렇게 됩니다. 연월일시 이렇게 우리도 이제 큰 거에서부터 작은 거로 가잖아요. 근데 영어권은 안 그렇잖아요. 근데 똑같이 헝가리만 똑같습니다. 연월일시로 이렇게 가는 모습.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뭔가가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 알 수가 있었고 아까 보셨던 이런 동복도 있고 매운 것을 좋아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헝가리 국립박물관을 가보시면 거기에 삼수문화, 삼신문화가 유물들이 꽉 차 있어요. 자, 이거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저는 가봤는데 거기 보니까 직접 제가 이제 좀 찍어온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삼수문화라고 하는 것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좀 깔려 있다. 그 중에서도 헝가리가 그 삼수문화의 보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린 건 동서문화의 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동서문화 교류의 거점 국가라고 하는 부분을 몇 개 나라만 말씀드렸어요. 더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예전부터 교류했던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대 인연이 현대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모두가 같이 번창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끌고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한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홍익인간 한류, 홍익 한류다. 그리고 상생의 한류다. 뭐냐면은 그 나라도 잘 되고 우리의 어떤 문물이 교류되면서 그 나라도 잘 되고 우리나라도 잘 될 수 있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꼭 중심으로 해서 뭐 중심이 안 된다 하더라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전 세계가 하나라는 인식으로 살 수 있는 지구촌이 하나라는 그런 의식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이른 수많은 어떤 한류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은 어떤 억압적인 것, 옛날에 제국주의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뭐냐면 서로가 교류하고 서로가 그 문화를 이해해 주면서 서로가 하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형제 의식까지 갖출 수 있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오늘의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